책은 445페이지 피시고요. 445페이지 피시고. 수업이 전에는, 명절 전에는 월요일 날 첫 수업을 시작해서 금요일 날이 끝났거든요. 근데 명절 세우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수업이 없어갖고 수요일 날부터 학원이 수업을 하니까 수요일 날 하고 다음 날은 학교 가니까 수업 없고 금요일 날 하고 그다음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해서 마무리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옛날에는 금요일 날 수업하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거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오니까 사실 저도 사람인데 지겹죠. 똑같은 걸 8번 얘기하려면. 근데 그 1년이면 똑같은 얘기를 학원마다 8번씩 하는데 그거를 11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3월, 5월, 7월, 9월에는 수도 없이 그러니까 대략 한 10번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한 80번씩 강의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럼 이거 다 외우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페이지 웬만하면 다 외워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차이 나냐면 전에하고는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더 승질을 부려. 조심하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경고를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실까봐. 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와서 지쳤잖아요.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면서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수업하기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수요일 날 하루 달랑하고 어제는 뭐 학교 가서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왔으니까 오늘은 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힘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난주 거는 투자론 얘기했잖아요. 투자는 끝부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런 얘기했잖아요. 다 학원마다 다 멘붕이에요. 멘붕. 그래서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를 못 가시는 거예요. 다. 남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이랑. 야, 오늘 거 되게 어렵지 않아?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되시는 게 내가 좀 이해를 했는데 옆에 분한테 야, 오늘 거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막 자기가 알아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다. 오늘 거 더럽게 어려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뭘 얻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어. 아, 이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옆에 분도 같이 모르는구나. 근데 그게 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게 나는 되게 어려워서 야, 오늘 거 되게 어렵죠. 뭐가 어려워? 되게 쉬운데. 이러면 또 골치 아프죠. 그래서 수업 끝나시고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으면 옆에 분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잘못하면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내가 어렵다고 느끼면 다른 분도 다 어렵게 느끼는 거고 이 학원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만나왔던 모든 수험생들은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하고 투자론하고를 열심히 하시라는 게. 그래서 지금 수업 진도 나가는 게 지금 2주 했죠. 토요일 날 수업하는 게. 이번 주에 3번째 주죠. 그러시면 아마 수요 공급은 끝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투자론 슬슬 손 대시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론 정리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금융론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2번 수업을 듣는 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토요일 날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나는 투자론 공부해야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학원에 나와서 한 3시간 반 앉아있다 들으시면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그래서 그게 뭐 많이 드시라는 게 그냥 접편하자고 해요. 접편하자고. 나중에 7, 8월 달 돼서도 지금처럼 막 뭐 설명드렸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면 원리금, 원금, 이자 중에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자라는 분이 나와. 그러면 7, 8월에 가면 혈압 때문에 쓰러져. 그동안에 해온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모르시니까 배신감이 덜 느껴지는데 그때 가면 7, 8월 달 가서 물어봤는데 1년 내내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어요? 이러고 있으면 배신감 느껴져요. 배신감. 그래서 혈압으로 쓰러져. 그래서 몸도 그래요.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10월 달에 수업 딱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쉬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몸이 땡그레져. 그랬다가 점점 이게 말라가. 그러다가 한 7, 8월 달쯤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딱 들어가니까 지금 하는 수업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이때는 문제를 못 풀면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좀 당황스러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되게 신경이 곤두서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왜냐면 이때 모르는 건 진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급격하게 이렇게 말랐다가 또 10월 달 되면 또 놀러 가니까 쭉 늘어났다가 또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역행곡선을 타고 있어갖고 이렇게 점점 말라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늘어요.
큰일 났습니다. 날씨 탓인가. 책은 445페이지 보시고요. 날이 추워지면 그렇대잖아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몸에 살을 찌운다며요. 그런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날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445페이지 보시면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목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예요. 저당 유동화 제도. 그래서 개념을 한번 읽어봅니다. 저당 유동화의 개념. 그래서 1번 저당 유동화란 저당 채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당 채권. 그럼 우리 앞으로 저당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근데 금융론은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빚이 생긴 거죠. 빚이. 그래서 그 빚을 되돌려받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채권이라는 건 대출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걸 되돌려받을 채권을 저당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는 되돌려받을 빚이 있는 거니까 그 돈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에셋, 자산입니다. 자산. 그러면 그 자산을 양도 남한테 팔거나 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이 좀 더 높은 자산. 이 저당 채권은 저당권을 기초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돈을 차입자가 갚아주기 전까지는 현금화 못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이 높은 뭘 마련하는 거다? 현금을 마련하는 제도를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남한테 돈 빌려준 게 있어서 그걸 돌려받을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재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뭘 마련하는 거? 현금 마련하는 걸 저당의 유동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을 우리는 저당 시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건 네 가지 정도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저당 시장이라는 시장을 배워야 되니까 이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일단 알아야죠. 시장의 구조.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책 446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그러는 게 나와 있고 그 옆에 44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저당 유동화되는 절차. 그거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위에 3번. 그래서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그 옆에 447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저당이 유동화됐을 때의 경제적 효과. 저당 유동화의 효과. 이거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안 할 건데 이 저당이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증권이 발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권을 MBS라 부르는데 MBS에 대해서까지 공부하시는 게 원래 저당의 유동화 제도인데 이 증권 얘기를 하려면 앞에 있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달에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바로 연결해서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증권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우리 책에 458페이지 하시면 03번에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그래서 뭐 주택저당 증권의 종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 공부하시려면 일단 저당 유동화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돼서 그럼 나중에 차근차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당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는 즉 저당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몇 개다? 4개. 근데 오늘은 요 3가지만 배운다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저당이 유동화되는 구조는 우리 책의 447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설명드리는 건데 그림을 설명하는 건데 일단 저당이 유동화되려면 저당이 설정돼야죠. 그래야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줘야지 이걸 유동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 이 사람은 담보로 맡길 뭐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은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입자가 있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또는 금융기관 두 사람 사이에서 차입자가 대출자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는 자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해 준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대출자는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는 사실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빌려준 자금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인 거죠.
그러면 대출자는 이 저당권 취득을 목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이걸 빌려주고 차입자로부터 매년 뭘 받으려고?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사실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돼서 또 다른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면 저당권이라는 자산을 또 취득할 테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저당권이라는 자산을 또 취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차입자한테 빌려줬으니까 현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의 저당권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 자산의 크기가 줄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는 줄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자가 현금이 부족해져서 유동성이 낮아졌으니까 자기도 이제는 현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을 누군가에게 매각하거나 이걸 담보로 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을 두고 저당시장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출자로부터 저당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불러요.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 그래서 이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배우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에 뭐도 있다?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업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동화 중개기관한테 대출자가 이 저당권을 매각하거나 이걸 담보로 돈을 조달할 때는 민법에서 배우시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만 가능하죠. 소유자. 근데 대출자는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매각하는 건 저당권 자체가 아니라 이 저당권이 표상하고 있는 이만큼의 자금을 되돌려받을 뭐예요?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부동산, 그 중에서 이제 주택이겠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 이걸 저당이라고 그랬으니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채권. 그래서 이걸 주택저당 채권 또는 줄여서 우리 책에서 읽는 것처럼 뭐 저당 채권 또는 이걸 아예 줄여서 뭐 저당 또는 영어로는 모기지라 부르니까 줄여서 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당이 유동화된다라고 할 때는 뭐가 유동화되는 거예요? 이 주택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화 중개기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대출자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유동화 중개기관도 M이라고 하는 주택저당 채권은 보유하지만 그만큼 자신이 보유했던 뭐가 줄어든다? 현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얘도 돈이 필요해지면 가지고 있는 자산인 요 주택저당 채권을 또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해서 또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대상이 자본시장에 돈 갖고 있는 누구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이 사람들은 주택저당채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하기 편하도록 이 주택저당채권인 M을 기초로 해서 뭘 발행한다?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MBS라 불러요. 그래서 요런 과정이 일어나는 걸 저당의 유동화라 부르는 거고 이게 이루어지는 시장을 두고 저당시장이라 부르는데 주의하실 건 이 MBS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대출자가 유동화 중개기구한테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얘가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대출자가 직접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이 MBS를 발행해서 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BS의 발행자는 유동화 중개기관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일 수도 있다. 은행, 대출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저당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저당시장의 구조를 공부하신다는 건 이 시장 전체를 저당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당시장은 가운데 있는 요 주택저당 채권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시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실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이걸 상환하는 대출시장이에요. 대출시장. 그래서 요 시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택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주택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주택저당 채권이 실제로 유통되고 유동화되는 건 어디다? 요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장에다가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이 실제로 유통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걸 2차
저당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를 시험 문제 묻는다는 건 당연하게 보겠어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묻는 거예요. 구별하세요. 그래서 구조 물어보면 요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446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있는 저당시장의 구조는 저당시장의 구조 1번 1차 저당시장은 가로 열고 주택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시장? 대출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저당대부를 원하는 차입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이 둘로 이루어진 시장이 어디다? 1차. 니은번 이 1차 시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택저당 채권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주택저당 채권이 설정되는 곳이 1차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은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당이 설정되는 시장이 1차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디귿번 1차 저당 대출자들 이게 누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은행, 대출기관은 뭘 받을 목적으로? 이자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가 이걸 갖고 있어도 되고 이 주택저당 채권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면 뭘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를 얻기 위해서 이걸 자기가 갖고 있어도 되고 만약에 자금에 여유가 없다면 이걸 어디다 팔아서 2차 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1차 대출자들은 이걸 반드시 2차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 또는 이걸 보유할 수 없다. 또는 이걸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유해도 되고 매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2차 저당 시장은 기억번 저당 대출 기관들 이게 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 은행.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누군지를 꼭 찾으세요. 은행이 이들로부터 은행과 이들로부터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은행하고 요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2차. 그래서 가로 열고 2차 저당 시장을 주택 자금을 뭐 해주는 시장이다?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는 건 1차인 거고 그 1차 시장에다 돈을 대주는 데가 어디다? 2차. 그래서 저당을 실제로 1차 시장에서 만들어진 저당을 실제로 사고 파는 곳이 어딘 거예요? 2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니은번 보시면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되는 시장이 2차 시장이고 따라서 1차 시장만 존재하고 2차 시장만 있다면 저당은 유동화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건 1차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다?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 리을번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2차 시장은 누구랑 누구랑만의 관계라는 거예요. 대출자와 투자자사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2차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누가 하나 있다? 차입자예요. 차입자. 그럼 차입자는 2차 시장에서 저당이 유동화되든지 말든지 차입자가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차입자가 설정해준 저당을 2차 시장에다가 매각하거나 유동화시킬 때 차입자의 승낙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장과 원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책 얘기 들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전자 주식을 사셨다. 주식을 매입했어요. 그럼 주가가 오르면 이걸 남한테 팔겠죠. 그럼 이 주식 팔면서 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주식을 발행하면 이게 유동화가 되든지 말든지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차입자가 돈을 빌려가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 저당권이 거래되든지 말든지 차입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비읍번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곳이 스펙이라고 부르는 SPC라고 부르는 특별목적회사와 같은 유동화 전문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 회사로서 누구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배우시게 되면 이 MBS와 MBB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발행되는 요 MBS라고 하는 증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구조에서는 뭐와 뭐를 구별하시자.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구별.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제 조건은 이게 유동화되려면 이쪽에 있는 자금이 일로 흘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대출자는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준 목적이 얘한테 저당권 설정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수익을 두고
대출자의 뭐라 부른다? 저당 수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등장을 했던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론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갖는 두 가지 성격. 돈을 빌린 차입자 입장에서는 뭐고? 빚.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익.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저당 투자액.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이 대출자가 가져가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저당 수익률은 반드시 이자율로만 계산한다? 아니에요. 되돌려받는 돈은 뭐하뭐를 같이 돌려받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대출자의 저당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봐요. 10%. 근데 대출자가 돈이 부족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저당을 채권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유동화 중개기구한테 이 채권을 매각하고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빌린 거예요. 채권을 매각한다는 건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주택저당채권 M이라 불렀으니까 이 주택저당채권에 이자율이 있겠죠. 이자율. 그럼 그 이자율이 만약에 11%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때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거 유동화 시킬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얘한테 돈을 빌리면서 얼마 이자를 물고 있는 거예요? 11%.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빌려다가 얘한테 돈 빌려줄 때는 얼마 이자만 받아? 10%. 그럼 예를 들어서 장사한다고 가정하면 은행도 사실은 돈 장사하는 거니까 장사를 할 때 11원에 띄어온 물건을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1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이 장사 해야 안 해? 절대 안 하죠. 남는 게 없는데 뭐하러 장사해?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서는 저당 수익률이 누구보다는 M의 이자율보다는 커야지. 그럼 거꾸로 저당 이자, 주택저당 채권의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보다는 어때야? 작아야지만 저당이 유동화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은행도 남겨먹는 게 있으니까 이걸 유동화 시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유동화 중개기관도 돈이 부족해지면 이 M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증권은 하나의 투자 상품이니까 이 증권으로부터 예상되는 뭐가 있을 거다?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MBS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그럼 만약에 그 기대 수익률이 11%예요. 그럼 유동화 중개기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똑같은 논리죠. 11원에 물건 떼어다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9원에 팔아야 되는데 얘는 장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MBS의 기대 수익률은 누구보다는 주택저당 채권, 얘를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 채권의 수익률보다는 이자율보다는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MBS에 투자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요만큼은 이만큼은 달성돼야지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운 대로 투자자가 여기다 투자를 하려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이 값이 커야지 이게 발행이 될 겁니다.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금이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저당이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쯤 등장하는구나.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출자가 챙겨가는 수익률인 저당 수익률이 있고 1차 시장의 대출자가 가져가는 수익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을 테고 그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MBS라고 하는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테고 이 MBS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2차 시장에 있는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4가지 수익률들의 관계가 왼쪽이 다 어디예요? 1차 시장 쪽 방향이고 오른쪽이 2차 시장 쪽 방향이죠. 그러면 이게 1차 시장 쪽의 수익률이 어느 쪽 거보다 2차 시장 쪽의 수익률보다 다 어때야만 커야지만 이게 유동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투자자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시험제 이거 묻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물을 때 MBS의 기대 수익률과 MBS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지 유동화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투자론 문제예요. 투자론. 이미 배우신 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는 누가 더 커야?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투자한다. 이건 이미 배우신 거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됐었던 문제에서는 제일 멀리 있는 거. 1차 시장에 1차 시장에 있는 대출자의 저당 수익률과 2차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만
1차 시장에 있는 대출자들의 저당 수익률이 더 커야만 이게 유동화될 수 있다.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정확한 표현은 대출자의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만 저당은 유동화된다.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OX 5. 책 보세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의 전제 1번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당 수익률, 이게 누구의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1차 시장에 있는 1차 대출자들의 수익률. 2. 누구보다 2차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더 커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물건 떼오는 돈이고 이거는 파는 돈이요, 파는 돈. 그럼 당연히 파는 게 떼오는 것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이게 빌리는 이자율이고 빌려주는 이자율이니까 빌려주는 이자율은 빌려오는 이자율보다는 당연히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양가로 5번에 가시면 주택저당 채권이 유동화됐을 때 효과. 근데 이 효과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실 거 없이 지금 저당이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요. 4개. 누구? 차입자, 대출자, 유동화 중개기관, 투자자. 그럼 그 네 사람 입장에서 효과가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효과에서 제일 먼저 이걸 유동화시킨 주범은 누구예요? 차입자는 2차 시장과 아무 상관없댔는데? 대출자예요. 대출자. 대출자가 주범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만든 주범이 누구요? 얘요. 얘. 이걸 유동화시켜갖고.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걸 왜 유동화시킨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 마련하려고 이걸 유동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걸 유동화시킴으로 인해서 대출자는 어떤 효과가 오겠어? 그만큼 현금이 많아져요. 그래서 대출 자금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풍부해져요, 그냥.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계속 유동화시킴으로 인해서 현금이 많아져요. 그럼 이렇게 현금이 많아진다라는 말을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BIS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는 현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커진다, 작아진다? 유동성은 커지는 거랬죠.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말은 유동성이 부족해서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 유동성 위험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 말장난에 당하지 마세요. 유동성은 높아지는 거고 유동성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왜? 현금이 많아진 거니까. 그래서 이 간단한 얘기를 우리 책에서는 447페이지 양가로 5번 금융기관 입장 그래놓고 잔뜩 뭐라고 써놨죠. 그래놓고 한 페이지 넘겨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BIS 비율이 뭔지도 막 설명해놓고 이랬잖아요. 그냥 이 말을 다 종합해보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동화를 통해 그만큼 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자금, 현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은행이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차입자요. 은행이 돈이 없으면 가서 돈 빌려달라는 얘기 하기 미안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대출자가 돈이 많아지면 차입자는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지 뭘. 그래서 자금 차입이 용이해집니다. 그것도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릴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많은 금액을 빌릴 테고. 많은 금액을. 그리고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갚으라는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흔하니까 여기저기서 대출받기가 그만큼 쉬우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고 이자율도 어떻게 해주겠다? 낮춰줄 거예요. 낮춰줄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는 이 돈 왜 빌렸어요? 이걸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연결해보면 뭐 하려고? 집을 살려고. 근데 돈 빌리는 사람은 집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 돈 빌리기가 쉬워졌으니까 주택 수요도 어떻게 될 테고 늘어날 테고 주택 공급도 늘겠지 뭘. 그러면 그만큼 주택 수요와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집을 짓는 사람도 많고 주택 사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얘기가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잘 따라가 보시면 돼. 그럼 뭘 외워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지. 세 번째는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
투자자들은 이 MBS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주식이나 증권, 뭐 채권 이런 데에만 투자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MBS라는 새로운 상품이 생겨서 투자를 해봤더니 이 돈이 어디까지로 흘러들어가? 주택시장까지, 대출시장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은 차입자가 지불하는 이자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이자 주는 동안은 계속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만큼 돈을 빌려가는 기간이 어떻다? 길다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대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 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상품과는 전혀 새로운 투자 상품이 하나 생겨서 투자를 해봤더니 안정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수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기저기 성질이 다른 곳에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기가 쉬워진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용이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책은 시장 얘기를 갑자기 써놨는데 시장은 주체가 아니에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없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김대중 정부 때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낸 제도예요. 저당 유동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를 그때 처음 도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시행된 제도인데 그러면 그걸 시행하고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효과를 얻는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니까 은행이 돈이 많아지니까 차입자가 그만큼 돈 빌리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그럼 돈 빌려서 집 잘 사고 집을 잘 짓고 있으니까 그만큼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지. 자기네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어요? 그거 안 해도 할 일 많은데.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정책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정책을 수립하기가 그만큼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알아서들 잘 할 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은 보면 그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의 효과를 놓고 기업번 전세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사금융이 약화될 거다. 얘가 2007년도에 도입했는데 전세제도 다 없어졌겠네 그럼 지금. 전세제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이유죠 사실. 은행 이자율이 워낙 낮아지니까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오버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입장이라고 보지 마시고 정부 입장이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자산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구조를 물어보면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구별하라는 문제도 따로 냈었고 또는 이 효과만 따로 모아서 다음 중 저당의 유동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도 물었었고 아니면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다 하나로 묶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번, 2번, 3번을 가지고 한 문제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울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MBS라고 하는 증권. 근데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이것 따로 물어보고 요 증권에선 따로 또 물어요. 물을 게 달라서. 그래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공부할 때는 구조, 전제조건, 효과를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게 될 증권에 대한 얘기도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이 어디 있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449페이지 보시면 이 저당 유동화제도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가 관련된 업무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나중에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는 어디로 가시냐면 458페이지 가시면 안 볼 거예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 458페이지 가시면 저당, 주택저당 증권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 누구다? MBS. 그럼 공부하실 건 뭐겠어요? 그 밑에 있는 양가로 2번에 주택저당 증권의 종류, 즉 MBS의 종류가 1번 주택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한글로 뭐라고 복잡하게 써놨죠. 근데 한글로는 이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뭐를 외우셔야 돼? 그 옆에 있는 영어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 내용, 개념,
구별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증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려면 모아모를 아시면 돼. 개념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한 페이지 그 옆에 2번에 있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한글 그대로 물어봐요. 그래서 얘를 MBB라고도 부릅니다. 개념하고 내용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MPTS라고 하는 애하고 MBB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3번에 있는 주택저당 채권, 원리금 이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는 이대로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로 외우셔야 돼? 영어로. 두 개의 성격을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게 4번에 있는 다계층 채권이라 부르는 CMO요. 그럼 이 네 개를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물어보고 특히나 MPTS와 MBB는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MPTB라는 게 어떻게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CMO는 다른 것들과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옆에 461페이지에 표로 비교하는 내용을 정리해놨죠. 그거 외워서 푸는 거예요. 지금은 해 안 해? 안 해. 어차피 외워야 될 거라. 그래서 그 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굳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섞어서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 충분히 낼 수 있고 내면 되게 어려워들 하시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구조, 전제조건, 효과 쪽에서 하나, 증권 쪽에서 하나. 그래서 따로따로 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같이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이걸 물어요. 요즘에는.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대충 이해는 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잘 묻진 않고 실제 발행되는 증권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저당 유동화. 여기까지는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안 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는 나중에 외울 거니까 정리하시자고 그랬고 한 페이지 462페이지 가시면 안 한 거 또 하나가 이제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리츠에 대한 얘기죠. 그 리츠는 개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념 설명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나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하는 법조문 적어놨죠. 법조문을 책에다 적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민법책에 민법 조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외우라고. 똑같아요. 그 법조문 다 외우시면 돼. 그래서 외우는 게 좀 어려우실까봐 걱정된 그 책 쓰신 분은 466페이지 가보면 그 법조문 내용을 표로 어떻게 놨어요? 이쁘게 정리해놨죠? 그 표에 정리된 내용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다 외우면 무조건 다 맞냐? 아니요. 출제자들은 문제를 쉽게 내려면 그 표에 있는 거 정도 물어보는 거고 좀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표에 정리되지 않은 이상한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다 맞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우리 책 맨 뒤에 부록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은 게 있어요. 부록으로. 그거 다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금융론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조문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꼭 맞아야 되는 문제? 틀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작정을 하고 틀리게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맞춰 이걸. 나중에 뭐는 외워두시자. 466페이지에 있는 법조문 정리해 놓은 거 정도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울 거라 지금 당장은 한다 안 한다? 안 할 겁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고요. 외우는 건 마음이 급해야지 외워져. 그래서 나중에 가서 외우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그런 걸 더 공부할 게 남아있구나라고 마음만 무겁게 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무슨 일 있어도 맞추셔야 돼요. 뒷부분은 틀릴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잠깐만 쉬었다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책에 개발관론 들어갈 거예요. 개발론. 495페이지 나와 있는 개발관리론인데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개발론 일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495페이지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